나는 당의 이름으로 전국의 소녀들을 차출해 평양의 제물로 바쳐온 기쁨조 선발원이었습니다. 부모들에겐 가문의 영광이라 속였고 아이들에겐 낙원을 약속하며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보냈던 아이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온 것을 아이 부모에게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양으로 보낸 건 꽃이 아니라 사지로 몰아넣은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함경북도 산골에서 만난 15살 연희, 그 아이는 죽은 내 딸의 눈망울을 꼭 빼닮아 있었습니다. 연희를 평양행 기차에 태워야 할 운명의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기차역 반대편 숲 쪽으로 뛰었습니다. 평양행 티켓을 찢어버리는 순간 나는 충직한 당원에서 숙청되어야 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등 뒤에선 보위부 추격조의 구둣발 소리가 조여오고 앞에는 차디찬 죽음의 강이 흐릅니다. 이제부터 넌 내 딸이다. 떨리는 내 목소리에 연희는 대답 대신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응시합니다. 조력자의 배신과 숨막히는 총성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차가운 강물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살려본 적 없는 이 손으로 이제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생사의 경계를 넘으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국경을 향해 뛰어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숨겨진 탈북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한 여자의 뒤늦은 고해성사이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지금의 나는 서울의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있지만 한때 나의 이름 박정수는 북조선 전역을 떨게 만들던 중앙당 선발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박정수라는 존재가 조국과 수령님을 위해 가장 고결한 꽃을 바치는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독한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의 남편은 보위부의 핵심 간부였고 우리 집안은 3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티끌 하나 찾을 수 없는 완벽한 토대와 성분을 갖춘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당에서 나에게 전국의 소녀들을 선발하는 특권을 맡겼다는 것은 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증표였고 나는 그것을 선택받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평양의 웅장한 아파트에서 눈을 뜨면 나는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완벽한 당원의 매무새를 갖추었습니다. 나의 남편이 출근길에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번에도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찾아오라고 격려할 때마다 나의 가슴은 뜨거운 충성심으로 요동쳤습니다. 나는 중앙당에서 하달된 붉은 표지의 선발 지침서를 마치 성경처럼 소중히 품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내가 탄 열차가 평양역을 떠나 지방으로 향할 때 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비루한 풍경들을 보며 우월감에 젖었습니다.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은 매끄러운 손과 화려한 옷차림은 내가 저들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고른 소녀들이 낡고 헐벗은 시골 구석에서 벗어나 수령님의 은덕을 입는 것이야말로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지방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면 그곳의 도당위원회와 교육국 간부들은 나를 모시기 위해 기차역까지 마중 나와 굽신거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비굴한 웃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나의 권위를 한껏 누렸습니다. 내가 방문하는 학교는 며칠 전부터 대청소를 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깨끗한 교복을 입혔습니다.
나는 운동장에 일렬로 늘어선 수백 명의 소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매의 눈으로 아이들을 훑었습니다. 나의 손가락이 어느 한 소녀를 가리키면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즉시 나의 소나기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치열을 확인하기 위해 입을 벌리게 하고 살결에 작은 흉터라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옷을 걷어 올리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수치심이나 공포는 나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완벽한 상품을 골라내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선발된 아이들의 부모를 만날 때마다 거만한 태도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동무의 딸은 이제 평양의 궁전으로 가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요. 이것은 동무의 가문에 내리는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이자 영광이지요. 나의 그 한마디에 부모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부모들에게 딸의 선발은 곧 집안 전체가 살아날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낙원의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춤과 노래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린 소녀들은 내가 내미는 독이 든 사탕을 꿈인 줄도 모르고 달콤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전국을 돌며 수많은 꽃을 꺾어 평양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내가 데려온 소녀들이 평양의 비밀 교육시설로 들어갈 때 나는 나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다는 성취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겪게 될 가혹한 훈련이나 인권 유린 따위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 아이들은 그저 당에 바치는 헌상품이었고 나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저녁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이번에 선발한 아이들의 자질에 대해 자랑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나의 남편은 나의 공로를 칭찬하며 조만간 당에서 훈장이 내려올지도 모른다며 나를 치켜세웠습니다. 나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권력과 안락함이 다른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 만들어진 성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그저 당에 충직한 사냥개로서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나의 일상은 오로지 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나는 단 한 번도 그 지시의 도덕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남편이 담당하는 보위부일 역시 누군가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일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사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 작업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당은 부모였고 수령님은 신이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며 그들을 미래에 충직한 전사로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나의 집안은 완벽한 모범 가정이었고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나는 그 시선들을 즐기며 더욱더 정력적으로 전국을 누볐습니다. 더 예쁘고 더 재능 있는 아이를 찾아내는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존재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쌓아 올린 이 견고한 믿음의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차가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선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당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나의 시선이 함경북도의 한 오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내가 이전에 방문했을 때 아주 우수한 성적의 소녀들을 대거 선발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그곳에서 훌륭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명단을 정리하며 이번에는 어떤 아이들이 나의 간택을 받게 될지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나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주는 짜릿한 쾌감을 즐겼습니다. 나는 기차에 몸을 실으며 평소처럼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함경북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남편이 챙겨준 고가의 초콜릿을 까먹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나의 머릿속은 오로지 다음 선발 과정에서 사용할 세련된 멘트와 아이들을 압도할 엄격한 표정을 연습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내가 곧 마주하게 될 운명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전혀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의 임무가 실은 얼마나 추악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는 행위였는지에 대한 진실이 나의 눈앞에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달리는 기차 안에서 나의 영광스러운 미래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나의 차가운 손에는 여전히 어린 소녀들의 운명을 짓밟을 붉은 명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함경북도의 깊은 산골 마을은 평양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살갗을 찌르는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나의 가슴은 여전히 중앙당 선발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뜨거웠습니다. 지방 간부들이 준비한 낡은 차를 타고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작은 인민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인민학교의 운동장에는 추위 속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는 어린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매서운 눈으로 아이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시선이 한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낡은 속옷을 입고 있었지만 유난히 맑고 깊은 눈망울을 가진 연희였습니다. 연희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나의 딸 지수의 눈망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이연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발갛게 익은 연희의 뺨을 만졌을 때 느껴진 그 온기는 박정수라는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모성애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계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했을 텐데 연희 앞에서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연희의 이름을 명단에 적어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연희야. 너처럼 고운 아이는 이런 척박한 곳이 아니라 평양의 궁전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야. 나는 연희를 선발하는 것이 마치 죽은 딸에게 못다한 사랑을 베푸는 것인 양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연희의 부모를 만났을 때도 나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가문의 영광을 운운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연희를 평양행 기차에 태우기로 한 전날 밤 나는 마을 변두리의 작은 여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연희를 데리고 평양으로 돌아가 당에 보고할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그런데 늦은 밤 누군가 나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예전에 내가 이곳에서 선발해 갔던 한 소녀의 아버지가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목이 맨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평양으로 갔던 제 딸이 오늘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나의 고막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에서 사고였다고 하지만 아이의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어서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 때문에 몰래 시신을 거두어 왔습니다. 그의 말은 평생 당에 충성해온 나의 세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낙원이라 믿고 아이들을 보냈던 그곳에서 내가 꺾어 올린 꽃들이 차가운 시체가 되어버려지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희에게 약속했던 화려한 미래가 실은 거대한 도살장의 입구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그 사내를 서둘러 돌려보내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벽에 걸린 수령님의 초상화가 나를 감시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 숨이 가빠왔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 방조였다는 자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연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보며 수줍게 웃던 그 맑은 눈망울이 시체가 되어 돌아온 아이의 감기지 못한 눈과 겹쳐 보였습니다. 만약 연희를 평양행 기차에 태운다면 몇 년 뒤 연희 역시 싸늘한 주검이 되어 이 산골 마을로 몰래 돌아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발이 떨렸습니다. 나의 충성심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그 자리에는 오로지 연희를 살려야 한다는 처절한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평양의 집과 남편 그리고 내가 누리던 모든 권력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박정수라는 이름으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나는 결심을 굳히고 짐을 챙겼습니다. 중앙당 선발원의 증명서와 지침서가 든 가방을 바라보며 나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는 나의 긍지였던 그것들이 이제는 아이들을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연희의 집으로 향하는 어두운 길을 걸으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연희의 손을 잡고 이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양으로 향하는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나는 기차역이 아닌 반대쪽 숲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의 배신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돌아갈 길은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연희의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잠이 덜 깬 연희가 나를 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선생님, 벌써 평양 갈 시간인가요? 그 순진한 물음에 나는 연희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연희야. 우린 평양에 가지 않는다. 이제부터 넌 내 딸이다. 아줌마랑 같이 멀리 가자.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연희의 부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있던 비상금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고 연희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보이부의 추격조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뒤를 돌아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연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의 손을 잡고 힘겹게 뒤를 따라왔습니다. 아줌마,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엄마 아빠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연희의 물음에 나는 대답 대신 연희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나는 이제 충직한 당원이 아닌 체제를 배반한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당당함이 박정수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숲을 헤치고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신발이 진흙탕에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부의 호각 소리가 들리는 듯해 나는 연희를 등에 업고 숨을 헐떡이며 뛰었습니다. 나의 화려했던 평양 생활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되었고 눈앞에는 오직 거칠고 험한 죽음의 행로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연희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만은 그 궁전의 제물로 바쳐지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내가 죽인 수많은 아이에게
바칠 수 있는 나의 첫 번째 속죄였습니다. 안개 자욱한 산길을 헤매며 나는 연희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등 뒤로는 금방이라도 보이부의 추격조가 들이닥칠 것만 같은 환청이 들려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평양행 열차표를 잘게 찢어 바람에 날려보낼 때 나는 박정수라는 이름으로 누렸던 모든 안락과 권세를 함께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당에 충직한 선발원이 아니라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도망치는 가련한 배신자에 불과했습니다. 연희는 영문도 모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따라왔습니다. 아줌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차역은 반대쪽이잖아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연희야, 이제부터 넌 내 딸이다. 이름도 고향도 다 잊어야 해. 우린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보이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큰 길을 버리고 험한 바위산과 깊은 계곡을 탔습니다. 한때 평양의 고급 승용차만 타고 다니던 나에게 산길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구두 굽은 진즉에 부러졌고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어 걸음마다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연희는 다시 그 끔찍한 궁전의 소모품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나는 몸에 차고 있던 장신구 몇 점과 비상금을 확인하며 국경으로 향하는 죽음의 행로를 재촉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중앙당 선발원 증명서는 이제 나를 사형대로 보낼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되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추위는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기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연희는 추위에 떨면서도 나에게 기대어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자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평양에 두고 온 나의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보이부 간부인 남편은 내가 반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 나를 가장 먼저 저주하고 고발할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충성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비정한 방식이었으니까요. 나는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나도 모르게 죽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드디어 압록강 줄기가 내려다 보이는 능선에 다다랐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중국 땅의 불빛은 희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강가에는 경비대원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사방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희를 풀숲에 숨겨두고 밀수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중앙당 선발원 시절 나는 이런 밀수꾼들을 사회의 쓰레기라며 경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나의 목숨과 연희의 미래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인생의 아이러니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나는 비굴하게 몸을 낮추고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렵게 찾은 밀수꾼과의 만남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세련된 말투와 옷차림을 보고 단번에 신분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아주머니, 딱 봐도 평양 사람 같은데 대체 무슨 사고를 치고 여기까지 온 거요?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가방에서 금반지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묻지 말고 강만 건너게 해주세요. 건너가면 더 큰 것을 주겠소. 사내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마주할 세상은 당의 규율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돈과 생존 본능만이 판을 치는 정글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연희를 데려오기 위해 다시 갔습니다. 연희는 내가 돌아오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껴안았습니다. 아줌마, 나 버리고 간 줄 알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희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절대 안 버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 나는 연희의 손을 잡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4월이지만 강물은 차가웠고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경비대의 탐조등이 강면을 훑을 때마다 우리는 물속에 몸을 담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자 연희는 공포에 질려 내 팔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연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믿지? 눈 감고 아줌마만 따라와. 강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뒤편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보이부 추격조가 드디어 우리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저기다. 반역자 박정수를 잡아라. 그들의 고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나는 연희를 앞으로 밀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탐조등 불빛이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총탄이 물 위를 튕기며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연희를 내 몸으로 감쌌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아온 박정수라는 인간이 처음으로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강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나는 연희를 끌어안고 진흙탕 위로 굴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이어졌고 강 건너편에서는 우리를 잡으려는 보위부원들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연희를 일으켜 세워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연희야, 뛰어야 해. 멈추면 죽는다. 우리는 젖은 옷이 몸에 감기는 고통도 잊은 채 낯선 땅의 숲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곳 없는 망명객이자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혈육이 된 가짜 모녀였습니다.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야 우리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겠지요. 나는 그런 연희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의 화려했던 평양 아파트, 가슴에 달았던 당원증,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환영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내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이 작은 생명의 박동이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무겁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연희의 귓가에 대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연희야. 그리고 고맙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안개 너머로 먼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낙원이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냉혹한 이국 땅이었습니다. 나는 젖은 옷을 짜내며 앞으로 닥칠 험난한 여정을 예감했습니다. 보위부는 집요하게 우리를 뒤쫓을 것이고 낯선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먹잇감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잡고 있는 연희가 있는 한 나는 박정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장을 지켜낼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북조선의 산하를 뒤로하고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강물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4월의 새벽 공기는 살랑이는 봄바람이 아니라 살을 애는 칼바람처럼 매서웠습니다. 산등성이에는 아직 녹지 않은 잔설이 얼룩덜룩 남아 있었고
강가에 도단한 어린 풀들은 서리를 맞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얼어붙는 고통을 참으며 연희의 손을 잡고 숲속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미리 연락해 두었던 밀수꾼의 아지트인 낡은 창고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랐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리를 짐승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연희를 등 뒤로 숨기며 품속에서 젖은 돈다발과 모에 두르고 있던 금반지와 목걸이, 옷에 붙인 보석 브로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약속한 전부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기로 한 약속, 잊지 않았겠지? 나는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떨리는 음색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밀수꾼의 우두머리는 누런이를 드러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박정수가 내민 금반지를 이빨로 깨물어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쇼. 우리도 상도가 있는 법이니까. 일단 여기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쇼.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희는 나의 옷자락을 꽉 쥔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연희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창고 밖에는 4월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피며 보이부의 추격조가 강을 건너오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평양에서 누리던 안락한 삶은 이제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자신이 선발해 보냈던 그 수많은 아이도 이런 두려움 속에 떨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밀수꾼 우두머리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앙당 선발원이 탈북했다고 난리가 났어. 보이부에서 현상금을 엄청나게 걸었더군. 그 여자랑 애 그냥 넘겨주는 게 우리한테도 이득 아니겠어? 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믿기 싫었지만 밀수꾼이 나를 배신하고 보이부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월의 서늘한 안개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연희야, 일어나야 해.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나는 신발끈을 조여매고 창고 뒷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비추었습니다. 박정수,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순순히 나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보이부 추격조의 고함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연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줌마 품에서 떨어지면 안 돼. 나는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집더미를 밀어내고 좁은 배수구 구멍으로 연희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뒤따라 몸을 던졌습니다. 밖에서는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밀수꾼들과 보이부원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진 틈을 타 나는 연희 손을 잡고 미친 듯이 강가 쪽으로 다시 뛰었습니다. 뿌연 안개가 우리를 가려주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등 뒤에서 총탄이 귓가를 스치며 땅바닥을 튕겼습니다. 나는 연희를 가슴에 꼭 안고 가파른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다시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품 안의 연희가 바둥거리는 감각에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었습니다. 강물은 우리를 휩쓸고 하류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나는 물 위로 머리를 내밀 때마다
보위부원들이 쏘아대는 전등빛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강물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부르는 밀수꾼들의 욕설과 보위부의 총성이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한참을 떠내려가다 간신히 강가 모래톱에 닿았을 때 나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를 모래 위로 끌어올린 나는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연희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을 뿐 무사했습니다. 나는 젖은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다시 넘어졌습니다. 4월의 밤하늘에는 무심하게도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양의 거물급 인사인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쫓기며 목숨을 구걸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곁에는 연희가 있었습니다. 나는 젖은 옷을 벗어 짜고 연희를 품에 안아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연희는 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희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연희야. 아줌마가 지켜줄게. 정말이야. 내 머릿속에는 이제 당에 대한 충성이나 평양에서의 명예 따위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아이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망쳐온 곳은 여전히 중국의 국경지대였고 언제 어디서 공안이나 보위부원이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땅이었습니다. 나는 팔에 걸린 팔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연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희야, 조금만 더 걷자. 저기 보이는 산만 넘으면 마을이 나올 거야.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4월에 찬 이슬이 맺힌 풀숲을 헤치며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마치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지만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배반의 여로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꽃을 꺾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새벽녘 낯선 민가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연희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주며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물어봐도 우린 엄마와 딸이야. 알겠지? 절대 북한 말을 쓰면 안 돼. 연희는 큰 눈을 깜빡이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내가 차마 읽어내지 못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희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민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4월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며 잔인할 정도로 맑은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주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민가는 비어 있었는지 인기척도 없고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빈 방으로 들어가 벽에 몸을 기대 앉았습니다. 연희를 옆에 앉히고 장롱 안에 있던 이불을 꺼내 연희를 덮어줬습니다. 보위부의 총성은 멀어졌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평양의 중심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내가 이제는 이름도 모를 이국의 민가에 숨어 떨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희를 보며 애써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연희야, 이제 괜찮아. 강을 건넜으니 우린 살았어. 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연희가 추위와 공포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연희에게 이불을 덮어주려 했지만 연희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줌마도 나를 팔러 가는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연희의 그 한마디는 4월의 칼바람보다 더 시리게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당황하며 연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연희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줌마가 널 어떻게 지켜왔는데? 연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깊은 원망과 증오의 분출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언니를 데려간 사람도 아줌마잖아요. 평양에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속여서 우리 언니를 지옥으로 보냈잖아요. 연희의 외침에 나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박혔습니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실적에 눈이 멀어 함경도 산골을 뒤졌을 때 연희의 언니를 선발했던 장본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왜 연희를 처음 본 순간 내 딸 지수의 눈망울을 떠올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모성애가 아니라 내가 파괴한 가정을 다시 마주했을 때 느꼈던 무의식적인 죄책감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연희는 이미 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연희를 살리기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검은 속셈이 있어 자신을 가로챈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손은 더러워요. 우리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마세요. 연희의 매몰찬 말에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4월의 새벽빛이 서서히 문틈으로 밝아오며 연희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연희 앞에 엎드렸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의 참회는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연희는 나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당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원초적인 증오가 그 작은 아이의 눈동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자부심이 얼마나 추악한 모래성 위의 잔치였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나를 팔아먹으려면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여주세요. 언니처럼 고통스럽게 사느니 그게 나아요. 연희의 단호한 말에 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나는 연희를 살리기 위해 국경을 넘었지만 정작 아이의 영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죽여놓았던 것입니다. 나는 연희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내가 다가갈수록 연희는 뒤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알았다, 연희야. 다가가지 않을게. 하지만 제발 이것만은 믿어다오. 지금은 정말로 널 살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내 언니에게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서. 나의 진심이 연희에게 닿을 리 없었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침묵으로 나의 말을 난도질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앉아 서로를 경계하며 4월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강가에는 물비린내와 흙냄새가 뒤섞여 진동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너편 북조선의 산천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연희와 연희의 언니들이 울고 있을지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악행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내가 꽃이라 부르며 꺾어 올린 소녀들의 이름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박정수라는 이름은 이제 나에게조차 역겨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는 연희의 증오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이것이야말로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울다가 지쳐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젖지 않은 마른 과자 한 조각을 꺼내 연희 쪽으로 밀어 던져주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먹어야 산다, 연희야. 나에게 복수를 하더라도
기운이 있어야 할 것 아니니. 나의 말에 연희는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과자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우적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나에 대한 투쟁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사방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순찰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보이부의 밀정들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연희를 향해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살고 싶다면 내 뒤를 따라와라. 한국에 도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신고해도 좋아. 나의 뒷모습을 향해 연희의 차가운 시선이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증오와 죄책감으로 엮인 동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4월의 숲은 깨어나고 있었지만 나와 연희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한겨울의 동토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희의 폭로 이후 나는 차마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수라고 착각하며 쏟았던 그 가증스러운 애정이 연희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기만으로 느껴졌을지 생각하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책할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숨어든 중국 길림성의 외곽산길에는 이미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신문도 볼 수 없는 처지였지만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공안 차량의 급박한 움직임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북조선에서 거물급 인사인 중앙당 선발원이 사라졌으니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대대적인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연희를 데리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연희는 나를 경멸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묵묵히 내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면서도 이 험한 산길을 함께 걷는 연희의 심정은 어떨까요? 산 중턱쯤 다다랐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연희의 입을 막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공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과 손에 든 무기를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북조선에서 나를 제거하기 위해 파견된 특수작전국 소속의 저격수들이었습니다. 당은 배신자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습니다. 특히 기쁨조 선발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 같은 존재는 반드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으며 우리가 숨은 바위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연희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연희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저들은 공안이 아니야. 나를 죽이러 온 북조선 사람들이다. 내가 저들의 시선을 끌 테니 너는 무조건 반대편 계곡으로 뛰어내려가야 해.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로 북조선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길을 잃었다고만 해라. 연희는 나를 증오 섞인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본능적인 연대였습니다. 나는 연희의 손을 뿌리치고 바위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공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다. 내가 여기 있다. 고요한 4월의 산등성이에 날카로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격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습니다. 저기다. 반역자 박정수가 저기 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저격수들의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편에서 빗발치는 총탄이 나무 껍질을 뚫고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옆구리에 뜨거운 감각이 스치는 것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멀리 유인할수록 연희가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간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죽은 딸의 이름을 외치며 가파른 절벽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저격수들의 추격은 집요했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면서도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을 헛디뎌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굴러 내려가다 멈춘 곳은 작은 시냇가였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났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는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격수들의 군화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돌덩이가 날아와 저격수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아줌마, 일어나요. 죽지 마세요. 연희였습니다. 도망친 줄 알았던 연희가 다시 돌아와 돌을 던지며 저격수들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우리 아줌마 괴롭히지 마. 연희의 절규에 당황한 저격수가 총구를 연희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연희야, 도망쳐. 제발. 나는 비명을 지르며 사내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사내는 욕설을 내뱉으며 내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내리쳤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나는 연희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순찰하던 중국 국경 수비대가 총성을 듣고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격수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퇴각했습니다. 수비대의 전등 불빛이 숲을 밝히기 시작했고 나는 차가운 물속에 처박힌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희가 달려와 나의 머리를 무릎에 뉘었습니다. 아이의 눈물은 빗방울처럼 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그 눈물은 내가 평생 느껴본 그 어떤 감정보다 뜨거웠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나의 상처를 누르며 울먹였습니다. 죽지 마요. 나 아직 아줌마한테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나는 연희의 젖은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연희야. 정말 미안해. 나의 목소리는 이제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아졌습니다. 연희는 나를 부축해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작은 어깨에 나의 거구의 몸이 실리자 아이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의 어둠을 헤치며 연희는 부상당한 나를 부축하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거의 다 왔어요. 연희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환청 같은 소리에 나는 잠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를 살리기 위한 연희의 고육지책이었을지라도 내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메워지는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수비대의 눈을 피해 더 깊은 산속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연희는 젖은 옷을 벗어 나를 덮어주고 차가운 손으로 나의 뺨을 문질렀습니다. 밤은 잔인할 만큼 길고 어두웠습니다. 나는 동굴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선발했던 수많은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춥고 외로운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렸겠지요. 나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야, 나를 버리고 가도 된다. 너라도 살아야 해. 하지만 연희는 대답 대신 나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증오보다 강한 것이 생명을 향한 연민이라는 것을 나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나는 환각을 보았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연회장, 남편의 차가운 미소, 그리고 내가 꺾어버린 수많은 꽃의 잔상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풍경들 사이로 연희의 맑은 눈망울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사선의 경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4월의 새벽이 다시 밝아올 때 나는 연희의 품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연희는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엉망이었지만 내 눈에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박정수가 아닌 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진 인간으로서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옆구리의 통증이 불길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동굴 입구를 메우고 있었고 나는 연희의 한쪽 어깨에 기댄 채 겨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나의 비대해진 몸은 연희의 여린 골격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나를 지탱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기이할 정도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흑룡강성의 한 도시 외곽에 다다랐습니다. 한국 영사관으로 가기만 하면 이 지옥 같은 도주국도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색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공안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뒤를 쫓아오던 중년 사내가 자신을 탈북자들을 돕는 독실한 신자라고 소개하며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영사관 근처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형제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성경책을 든 손을 보며 나는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절박함이 나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지요. 나는 그가 내민 물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차가운 수술대 같은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사방에서는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이가 좀 있지만 중앙당에서 귀하게 자란 몸이라 그런지 아주 최상급이야. 가이드라 자처했던 사내가 역겨운 웃음을 흘리며 의사 가운을 입은 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탈북자를 돕는 천사가 아니라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사냥해 인신매매를 일삼는 악마였습니다. 내 옆에는 연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어디 있느냐?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내들은 나의 절규를 비웃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인생을 난도질하며 살아온 박정수가 이제는 타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고깃덩어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지독한 조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음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옆방에 갇혀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한 모양이었습니다. 연희는 작은 몸집을 이용해 환풍구로 빠져나와 주변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 수술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아줌마 내놓아라. 이 나쁜 놈들아. 연희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사내들은 당황하여 연희를 제압하려 했지만 연희의 매서운 저항에 수술대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어 결박을 풀려 애썼습니다. 연희가 내지르는 비명이 나의 잠든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나는 묶여있던 한쪽 손을 겨우 뺐습니다. 자유로워진 손으로 옆에 있던 의료기구를 휘둘러 가이드를 밀쳐냈습니다. 연희야, 도망쳐. 밖으로 나가. 나는 부상당한 몸으로 연희를 감싸 안고 건물 밖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뒤에서는 조직원들이 쫓아왔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에서
우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달렸습니다. 연희는 나를 버리고 혼자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작은 다리로 전력 질주했다면 이미 따돌렸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멈춰서서 비틀거리는 나를 다시 부축했습니다. 연희야, 제발. 나를 버리고 가라. 너라도 살아야 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는 연희의 귓가에 대고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을 내뱉었습니다. 싫어요. 아줌마 죽으면 나도 죽어요. 끝까지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연희의 고집스러운 말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번화가의 넓은 차도였습니다. 저 멀리 한국 영사관의 깃발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는 조직원들이 탄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신호에 걸려 정차해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 앞으로 뛰어가 외쳤습니다. 멈춰요. 제발 멈춰주세요. 나는 보닛 위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차량의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신사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살폈습니다. 다행히도 그 차량은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외국 외교관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살폈습니다. 다행히도 그 차량은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외국 외교관의 차량이었습니다. 추격하던 조직원들은 외교 차량과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당황하여 차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나는 연희의 품 안에서 정신을 잃어가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희는 나를 꼭 껴안고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 못 잡아가요. 연희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나는 연희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증오로 가득 찬 아이의 손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사선 너머로 끌어올린 구원자의 손이었습니다. 외교관들은 급히 무전기를 꺼내 구조 요청을 보냈고 곧이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나는 연희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지수를 닮은 눈망울에는 이제 공포가 아닌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연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가라앉는 와중에도 나는 연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한마디가 나의 영혼을 붙잡아 매는 유일한 닻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사관 직원들의 보호 아래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4월의 밤하늘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북조선의 차가운 별빛과는 다른 낯설지만 따뜻한 도시의 불빛들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연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경을 넘었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으며 서로를 올감했던 증오의 사슬마저 끊어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소독약 냄새와 창가로 스며드는 눈부시게 하얀 햇살이었습니다. 평양의 낡은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푹신한 침대와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감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밀어 올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고 나의 손등에는 투명한 수액이 조용히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손을 감싸 쥐고 있던 작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침대맡에 엎드려 잠든 연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희의 머리카락은 며칠 전에 흙먼지를 씻어내어 윤기가 났고 아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연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파괴했던 수많은 가정, 내가 꺾어버린 그 고운 소녀들의 얼굴이 연희의 모습 위로 겹쳐 지나갔습니다. 박정수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그 추악한 죄악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나는 연희의 손을 잡을 자격조차 없는 괴물이었지만 아이는 사선을 넘는 내내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수를 대신해 연희를 살리려 했던 이기적인 마음조차 연희는 숭고한 희생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인기척에 잠이 깬 연희가 눈을 비비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나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내 손을 꼭 쥐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정신이 들어요? 여기가 한국이래요. 이제 우린 안전하대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손을 뻗었지만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연희의 언니를 앗아갔던 그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희는 내 멈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언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줌마를 미워했던 마음도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연희의 단호한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내 손을 더 세게 쥐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줌마가 나를 지키려고 총탄 앞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리고 나를 위해 울어줬을 때 알았어요. 아줌마도 사실은 누군가의 엄마였다는 걸요. 연희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연희의 그 한마디가 정적을 깨고 나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당의 사상과 체제의 논리로 무장했던 박정수라는 여자의 껍데기가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연희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연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나의 오열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나를 살려준 연희를 향한 감사의 눈물이자 내가 죽인 수많은 아이에게 바치는 뒤늦은 참회였습니다. 병원에서의 회복 기간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으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기쁨조 선발의 실상, 아이들이 겪는 비인간적인 대우, 그리고 그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소녀가 희생되는지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나의 증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정수라는 이름은 이제 북조선의 영웅이 아니라 그들의 치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손을 잡고 사선을 넘던 그날, 나는 이미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퇴원하는 날, 서울의 거리는 눈이 부시게 화창했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자유로운 공기는 내가 평생 믿어왔던 지상낙원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연희의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나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는 중앙당 선발원이었습니다. 나의 일은 꽃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첫마디에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악행을 한 자도
빠짐없이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존기가 아니라 이름 없이 죽어간 아이들에게 바치는 진홍곡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나는 연희와 함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나는 강연과 집필을 통해 북조선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릴 때도 있었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연희의 고른 숨소리가 나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나는 연희의 언니가 잠든 북쪽 땅을 향해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살린 연희가 언니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느덧 4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내놓은 화분에는 작은 꽃망울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학교에서 돌아와 내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었는데 나도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어요. 나는 연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연희가 말하는 용기는 총칼을 든 용기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타인을 연민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우리는 이제 가짜 모녀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북녘 땅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 꺾이고 있을 수많은 꽃을 생각하면 나의 펜은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섭니다. 내가 죽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생존기가 아니라 죽어간 영혼들에게 바치는 영원한 참회록입니다. 나는 박정수입니다. 사라진 선발관이자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4월의 따뜻한 바람이 창가로 불어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